사실 제약바이오도 수익률 제일 좋으신 분들을 보면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정말 이게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보여준 기업이라면 저는 3, 4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하기에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근데 조정 올 땐 또 이 섹터가 이렇게 무너지나 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는 또 투자를 못 하시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투자를 떨어질 때는 안 하시고 이제 다 오르고 나서 하시니까, 빅파마들과 계약을 한 번이라도 체결한 기업들은 어차피 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갖고 이제 보는 편입니다. 이 비만 당뇨 시장이 워낙 너무 크고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고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투여도 계속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나 이제 매출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리벨서스의 제네릭이라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삼천당 제약이라서 만약에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릴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그 기술이나 물질을 사가지 않는 이상, 혹은 다른 빅파마가 그 기업과 손을 잡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지 않나. 도약의 입구에 들어섰다, 이 정도 표현을 쓰면 되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강하나 전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책을 내셨어요, 최근에.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 책을 내셨는데, 제가 이 책 보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은 이제 좀 바이오 쪽을 안 보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바이오 섹터도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바이오 섹터에 이제 관심을 가질 때 좀 공부를 하려니까 좀 책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이게 특히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영어부터가 생소하고 되게 고생했던 느낌이 있는데, 이 책 읽어보니까 야, 이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더니 하여튼 좋은 책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면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삼바라고 부르는 삼바부터 해서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그 바이오시밀러 쪽이 되게 이제 강하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바이오시밀러 약물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그 CDMO 관련한 시설들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큰 흐름에서 투자하기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제약바이오의 대세장이 이렇게 짧았던 사례도 없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서야 조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짧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진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흐름에서 이제 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신약 개발 기업들의 경우에도 빅파마들과의 계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한국 바이오 또 제약 산업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졌나요? 제가 그래도 최근에 좀 바이오 제약 쪽 업체들도 꽤 탐방을 다녀보면, 제가 그래도 몇 년 전에 봤을 때 비하면 전반적인 그 기술의 수준, 그 다음에 임상 개발한 그 수준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 이전 성과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른 느낌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과거에 제약바이오 대세장 하면 거의 1년 동안 막 10배씩 올랐던 기업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실체 없이 그렇게 올랐었던 게 많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글로벌 신약 승인을 받은 기업들도 많아졌고, 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파마들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100조 원 이상의 그런 기업들과 계약을 한 국내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고, 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분명히 다른 거는 이제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실체가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등등
또 유한양행도 네. 그렇고 그 세 기업이 대표적이죠. 네네. 굉장히 하여튼 뭐 좀 눈에 띄는 그런 기술 이전 성과들을 보였는데 이 업체들도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플러스 이 업체들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기술 이전을 시기가 언제가 됐든 하여튼 이렇게 뭐 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에 올라온 기업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전히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그 세 기업 모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5천억 원에서 뭐 2조 원 사이의 그 기업들 또한 이미 빅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가적인 체결 가능성을 충분히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세 기업들이 약간 대장격이잖아요. 이제 대장격이고 이미 뭐 글로벌 승인을 받았던지 글로벌 빅파마랑 큰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한 번 큰 계약을 빅파마와 체결한 적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가 점점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 그쵸. 일종의 레퍼런스가 생겨서 그쵸. 그런 거예요? 레퍼런스가 생긴 것도 한몫할 수 있고 FDA 승인을 받아본 적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기업의 가치나 기업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의 이제 구조적 성장에 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바이오 제약 그 섹터가 이제 랠리를 펼치게 된다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게 특이하게 통계적으로 이제 5, 6년간 이 달, 그러니까 그 달에 제약바이오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으면 상승으로 마감을 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뭐 4월, 7월. 주요 뭐 학회에 있는 네. 때 아닌가요? 그래서 네. 그게 거의 매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국내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해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뉴스 플로우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때 뉴스 플로우가 진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 바이오 관련 주식들 투자하는 게 한편으로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대목인데 그런 주요한 그런 뭐 학회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그 이후에 또 조정이 온다거나 하는 뭐 현상들이 비교적 뚜렷해서 근데 이게 뭐 큰 흐름에서는 뭐 어떤 회사를 길게 보고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 보면 그 패턴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한편 안 그런 사람들은 또 오히려 투자하기가 좀 맞아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도 수익률 제일 좋으신 분들을 보면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다 3, 4년 이상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사실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게 이제 유한양행 뭐 4, 5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혹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기업 모두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뭐 계약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하락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견디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수익률을 갖고 가게 되시는 건데 그래도 이 3, 4년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제약바이오의 그런 랠리가 보통 이제 3년에서 4년마다 오거든요. 3년에서 4년마다 오고 그때 어느 정도 그 기업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물질들의 성과들이 3, 4년이면 정말 크게 성장을 하거나 망했거나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돼요. 근데 크게 성장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로 이제 10배 이상씩 이제 수익을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보여준 기업이라면 저는 3, 4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하기에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단기 트레이딩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너무 어렵고 이게 뭐 어린 친구들이나 이게 좋아하지 사실 어린 친구.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아침에 샀다가 뭐 그렇죠. 이렇게 할 특히 수가 없기 직장인들은 때문에.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빅파마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 뭐 이런 기술 그거는 2, 3년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걸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 관점에서 뭐 다른 섹터하고 또 다른 게 웬만큼 공부를 해도 정말 이 회사의 기술이 될 만한 기술인가. 어쩌면 그 회사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도 예, 있어요. 예. 이 회사는 정말 자기네들의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하는 거지 맞아요.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그래도 팁이 있다면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일 좋은 팁은 글로벌 경쟁사가 너무 많지는 않은 분야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분야 혹은 그 기업이 지금 가고자 하는 뭐 그런 기술의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지 않을 때 오히려 경쟁사가 적으면 빅파마들이 태핑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은 후라면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임상 데이터 초기 단계에서 임상 데이터가 나왔을 때 글로벌 기업 중에 이제 같은 표적의 물질, 그러니까 같은 암이나 뭐 같은 질환을 대상으로 개발 중일 때 그것보다 뛰어나다면, 그러니까 비슷해도 안 돼요. 뛰어나다면 충분히 이제 좀 후기 임상으로 갔을 때도 좀 좋은 가치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 팁은 아무도 안 하는 걸 하는 기업은 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빅파마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 기업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쉽지 않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네. 시장이 형성될 것 같지 않은 기술을 아무리 뭐 열심히 개발해야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런 사례 말고 네. 이미 뭐 기술 이전을 한 사례 가운데 이제 좀 되짚어서 네. 예를 들면 뭐 유한양행이나 또는 그 앞에 이야기했던 뭡니까 리가캠이든 네. 뭐 알테오젠이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제 되짚어 봤을 때 네. 그 회사들이 어떤 뭐 결과들을 내놨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뭐 이걸 한번 되짚어 보신다면 되짚어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리아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기반, 항체 약물 접합체 기반의 기술 이전 계약을 굉장히 많이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반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첫 기술 이전 계약이 있는 직후가 좀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이제 첫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 후에 정말 많이 빠졌을 때가 오히려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좀 좋은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도 그 이후에 한 3-4건 더 나온 거거든요. 빅파마와.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게 소문이 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많은 기업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면서 그 계약 규모도 조금씩 커집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은 처음에 좀 괜찮은 계약이 나온 후부터는 이 기업의 가치가 많이 좀 하락했을 때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점 올 땐 또 이 섹터가 이렇게 무너진다 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는 또 투자를 못 하시니까. 근데 이 세 기업의 가장 큰 공통점이 계약 상대방이 빅파마였다는 거예요. 유한양행은 얀센,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죠.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제 머크.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투자를 떨어질 때는 안 하시고 이제 다 오르고 나서 하시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빅파마와 계약을 하게 되면 빅파마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FDA와의 뭐 그런 관계 혹은 이제 기술력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빅파마들과 계약을 한 번이라도 체결한 기업들은 어차피 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갖고 이제 보는 편입니다. 그렇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바이오 섹터 투자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해서 개론 삼아 좀 여쭤봤고요. 두 번째 주제 좀 궁금합니다. 요즘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그 일라이 릴리 뭐 노보 노디스크가 이제 선도하면서
당뇨 비만 치료제 쪽 뭐 아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냥 사실 별 고민 안 하고 그냥 그런 업체들 투자하면 되는 건데 괜히 어렵게 투자하는 것 같기도 관련주 하고. 찾다가 자, 하여튼 그래서 좀 궁금한데 지금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는 이쪽 시장에서 어디까지 개발을 했고 이 약물들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고 뭐 이걸 일단 좀 뭐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이자 당뇨 치료제가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위고비가 대표적이죠. 위고비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름이고 오젬픽이 이제 당뇨 치료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일라일리는 마운자로가 당뇨 치료제 이름이고 젯바운드가 비만 치료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 GLP-1 유사체라는 이 호르몬 작용제, 그러니까 이 호르몬 작용제가 결국에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면서 당뇨와 비만을 치료해주는, 비만은 포만감을 유도하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내주는 게 이제 메인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 GLP-1 유사체의 원래 오리지널은 노보노디스크가 맞기는 해요. 이제 삭센다 개발자가 이제 노보노디스크잖아요. 다만 이제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위고비랑 또 작용하는 기전이 조금 달라요. GLP-1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GLP-1이랑 이제 GIP라는 이것 또한 인슐린과 이제 혈당 조절을 해주는 같은 작용제인데, 이거 GLP-1이랑 GIP 둘 다 인크레틴 호르몬이라고 해서 둘 다 이제 혈당 조절에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중작용제니까 이 이중작용제가 체중 감량 효과는 지금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쉬운 게 마운자로보다는 그래도 GLP-1 타겟으로 했을 때의 부작용이 더 적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익숙한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너무 잘 팔리고 너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부작용 얘기도 슬슬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지금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 추적이 지금 되어 있는 거는 GLP-1 유사체만 있어서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은 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비만 당뇨 시장이 워낙 너무 크고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고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투여도 계속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나 이제 매출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두 기업 다 이제 신고가를 계속 찍다 보니 성장세가 꺾이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꺾이더라고요. 이게 뭐 실적이랑은 상관없이 이제는 성장률이 꺾이면은 꺾이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일랄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대장으로 있는 이 비만 당뇨 치료제들은 생각보다 지금 후발주자들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후발주자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 업계의 선두주자 또는 선도업체들의 이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을 좀 줄인다든지 예를 들면 뭐 지방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량까지 감소시키더군요. 그다음에 이게 또 현재로서는 주사를 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걸 덜 자주 맞는 방법이 없나. 또 이걸 경구용 알약으로 좀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편의성을 증진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을 줄이거나 또는 살만 주로 빼고 그다음에 오히려 근육량은 좀 유지를 해주거나 오히려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치료제들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방향과 거기에서 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뭐 국내외 업체들이 어떤 쪽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한미약품이겠죠. 한미약품도 이번 비만 학회에서 발표를 한 게 근육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병용 투여 파트너로서 굉장히 좋은 비만 치료제를 발표를 한 거죠. 체중 감량 효과보다는 비만 치료제와 병용 투여를 했을 때 근육량을 이제 감소시키지 않는, 이제 근육을 지켜주는 그런 치료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꽤 괜찮게 나와서 이번에 비만 학회에
가 개최된 후에 좀 주가도 많이 올랐었던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의 대표 기업으로는 이제 동아ST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뉴로보라는 해외 상장 기업인데요.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월간제형 혹은 이제 경구용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뉴로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임상 진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경구용에 대한 기대감 조금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ST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비만 치료제 혹은 이제 비만 학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기업은 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해외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이제 월간제형 그리고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경구용에서 기존 데이터 대비 더 좋은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원래 저용량 데이터만 발표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고용량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전 대비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뛰어나게 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는 지속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국내 개발 중인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상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형,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인벤티지랩이나 이제 펩트론, 뭐 에이프릴바이오까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주사 제형들은 일주일에 한 번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장기 지속형 플랫폼 활용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골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이 플랫폼을 활용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지금 빅파마들 중에서는 암젠이 이미 월간 제형에서 어느 정도 좀 체중 감량 효과도 잘 보여줬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암젠보다 뛰어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그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는 또 경구용이거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데 지금 위고비랑 같은 성분의 경구용 치료제인데 그 리벨서스의 제네릭이라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삼천당 제약이라서 그거는 이제 뭐 제네릭이니까 제네릭은 제네릭대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뭐 수요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고 그 외에 이제 국내 다른 기업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 외에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혹은 비만 그리고 당뇨 이게 다 이제 섞여서 많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좀 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만 당뇨는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하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 파트너와 이제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뭐 뉴스 검색을 해보면 국내에도 뭐 관련한 기업이 한 뭐 10개 이상 네. 나오던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 글로벌 빅파마들은 그렇다 치고 한국에서 이 정도 10개가 넘는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얼마나 더 많은 거지 이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커지는 시장은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쟁 엄청 치열한 시장 아닌가? 그 탑2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시장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은 탑2들이 계속 이제 아성을 지키려고 할 거고 그러면 뭐 자기네들 라이센스 인을 또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 한다든지 또 자체 개발도 계속 하고 그럼 계속 수성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국내 업체들 중에 좀 계속 좀 추적을 하면서 이쪽 분야에 투자하는 게 좀 가치가 있는 건지 이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뭐 단독으로 뭐 혼자 다 한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그 기술이나 물질을 사가지 않는 이상 혹은 다른 빅파마가 그 기업과 손을 잡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미 비만 당뇨 쪽에는 너무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 그 치료제를 뛰어넘거나 그 치료제와 병용 투여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상용화가 되어도. 그러니까 뭐 뛰어난 약효 있다고 그래도 이게 뭐 일단 마케팅 힘이 워낙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파트너사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는 분야고 파트너사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 굉장히 빠르게 커지는 시장인데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당뇨가 만병의 근원이었구나.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성인 단계에서, 뭐 저도 이제 이미 이제 중년을 넘어서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대사질환에 걸리면서, 이게 뭐,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같은 이런 성인병, 그리고 비만 상태가, 다른 병을 유발하는 굉장히 근원적인 병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런 비만 상태를 개선하니까 굉장히 다른 증상들이 좋아지는 결과들이 계속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 그런 쪽의 적응증으로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당뇨 비만 치료제로서만 팔리게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미 그 심혈관 질환 쪽은 적응증 확장을 완료를 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냐면 이 체중 감량 효과랑 상관없이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었다라는 걸 입증해야만 적응증 확장이 됩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쪽도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근데 지금 신기하게도 이게 체중 감량과는 상관없이 이제 심혈관 질환에선 효과가 있다라고 컨펌이 됐고, 알츠하이머 쪽에서도 임상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쪽에서도 이번에 성공을 하면서 적응증 확장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합병증인 상황이 더 많을 거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과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의약품의 기능이 이 정도다라는 걸 요즘에는 조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좀 농담 삼아 만병통치약이 나왔나? 맞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적응증을 많이 넓혀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당뇨 비만 정도가 사실은 고령화되면서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이제 일단 고령화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응증까지 확대가 되면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여지는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뭐 잘 성장하고 하여튼 역할을 하는 뭐 국내 기업도 나와서 좀 대박을 터뜨렸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 궁금증 좀 풀어봤고요. 세 번째로, 항암제는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암 정복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안 이게 되나요? 아직?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일단은 매년 암에 걸리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젊은 층에서 암 맞아요. 발병률이 높아지던데. 근데 젊은 층에서 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정상세포도 면역세포도 강하겠지만 암세포도 증식을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오히려 치료를 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암의 경우에는 지금 빅파마들이 가장 돈도 많이 쓰고 있고 가장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항암제도 많이 나오고 의약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분야인데도 이렇게 시장이 커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암의 원인도 너무 다양하고 암은 이제 전이나 변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2022년 기준으로 WHO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집계된 것만 전 세계 기준으로 2천만 명 정도가 암에 그 해에 걸렸다고 해요. 그 해에 걸린 사람 수가, 그리고 사망한 사람 수가 970만 명.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해에 걸린 거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이 걸리신 거거든요. 여전히 그게 이제 성장세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 정복은 좀 굉장히 영원하군요. 먼 미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물론 이제 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암 치료제의 효과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그렇죠. 그런 치료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효과가 좋아지고 있고 네.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고령화가 되면서 오히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이제 약해지니까 이제 암은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암 환자는 많아지는데 약도 좋아지니까 암으로 계속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이랑 전이도 생기고 이제 생존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약을 써야 되고, 이제 뭐 그런 게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암과 항암제의 작동 원리라고 해서 이제 이 책에 초반부터 다루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실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다루는 것 같은데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일단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뭐 책에 설명이 돼 있지만 뭐 어떻게 각각 다른 겁니까? 어떻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세대는 화학항암제라고 부르죠.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그러니까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려서 모든 암종에도 쓸 수 있지만 오히려 좀 더 독성도 심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1세대 항암제라고 할 수 있고요. 제 2세대 항암제는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기술이 발전을 했고 공부가 되어 있고 암의 원인이 조금씩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암종에서 그 암의 원인이 되는 뭐 돌연변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을 잡는, 그런 것만을 이제 표적하는 이제 표적항암제가 그 다음에 나온 거고요. 표적항암제는 그렇기 때문에 1세대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정상세포를 이제 타겟하지 않고 암의 원인이 되는 부분만 이제 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인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암한테만 갈 수는 없고 조금 더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세대는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해서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키트루다나 옵디보 같이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활용해서 암세포의 표면과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의 표면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됐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좀 발전을 해 나가고 암의 원인에 대해서 혹은 암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도가 좋아지면서 이제 항암제도 뭐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 3세대 혹은 이제 3세대가 아니라 1세대랑 3세대를 뭐 병용투여한다든지 뭐 2세대랑 3세대를 병용투여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표적 항암제의 뭐 넥스트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표적 기반의 그런 항암제, 이중항체 뭐 혹은 이제 방사성 의약품 혹은 이제 ADC 같은 약물항체 접합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암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다이렉트로 표적하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간 거죠. 그래서 2세대랑 3세대를 좀 발전시켜 나간 게 요즘 항암제의 좀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쪽으로도 국내 뭐 업체들이 다수가 있대요, 보니까. 굉장히 많죠. 네. 여기 항암제의 작동 원리 이걸 보면 뭐 항체 의약품과 항체 약물 접합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게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는 말씀하셨지만 세포 치료제 같은 것도 또 있더라고요. 네, 이 뭐 맞습니다. 각각은 뭐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이게? 네, 일단 뭐 약물항체 접합제라고 하면은 ADC죠. ADC도 기본적으로 약물을 항체에 붙여서 이제 암세포에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인데요. 이거 우리가 이 링커를 활용해서 암으로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플랫폼이기 때문에 링커나 이 약물이 있는 그 페이로드 자체, 독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페이로드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고 이제 뭐 국내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리아켄바이오나 아니면 이제 비상장사인 뭐 인투셀 정도가 있고요. 리아켄바이오와 이제 공동 개발 중인 ABL 바이오도 요즘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ADC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좋은 성과가 나온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아켄바이오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나제가 기본적으로 표적항암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TKI는 이제 표적항암제를 생각하시면 되고 암의 원인이 되는 그런 돌연변이만을 타겟을 하는 항암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듣는 게 EGFR 변이라고 하죠. EGFR 변이가 비소세포 폐암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변이고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돌연변이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를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는 화학합성 의약품 그 항암제를 개발하는 게 지금 표적 항암제 개발 기업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구원님 보실 때 한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특히 뭐 암 치료와 관련해서는.
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전체적인 수준을 봤을 때 글로벌 탑 티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당연히 아직은 이르고 생각보다 중국도 너무 요즘 잘하고 있어서 중국보다도 저는 아직은 좀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워낙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15년 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15년 전이에요? 네. 와, 한참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네. 저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정말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게 글로벌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됐을 때 그게 정말 그 산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서야 글로벌 승인을 받은 항암제가 나온 거고 그리고 빅파마와 큰 독점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이제서야 나왔고 네. 알테오젠의 이제 키트루다 네, SC제요. 네, 네. 이거 이제 랭라자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랭라자의 글로벌 블록버스터급이 됐을 때 그 시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조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시작이지 않나. 도약의 입구에 들었었다 이 정도 표현을 쓰면 되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알테오젠 SC제형 변경 플랫폼도 이제 할로자임이라는 경쟁사 외에는 많은 경쟁사가 있지도 않고 혹은 이제 뭐 이중항체도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 많진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글로벌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많긴 합니다만 일단 그게 약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글로벌 순위가 매겨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기술 이전 계약이랑 그런 거랑 별개로 봤을 때 그냥 순위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의 15년 전 혹은 중국보다는 조금 아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책에 보면 쓰는 암종만 해도 6개, 7개, 간암, 췌장암 뭐 이렇게 효과적인 항암제가 없는 암까지 네. 이렇게 쓰셨는데 이 중에 좀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좀 그래도 주목해야 될 그 암종 뭐 하나 또는 2개 정도를 꼽는다면 어디를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시장이 큰 암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폐암을 너무 좋아하세요. 폐암 걸리는 건 싫지만 그렇죠. 걸리는 건 싫지만 시장이 너무 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 폐암 쪽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폐암이나 이제 네. 유방암 이렇게가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추천의 의미가 아니지만 네. 어떤 업체들이 어떤 쪽을 개발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폐암 쪽은 네. 뭐 시장이 훨씬 큰 암종이기 때문에 투자도 굉장히 많고 기술 이전 계약도 꽤나 많이 체결이 된 분야인데요. 이제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가 이제 레이저티닙이 있고 레이저티닙은 뭐 이제서야 FDA 승인을 받고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로노이 정도가 있는데 보로노이는 레이저티닙과 완전 동일한 타겟은 아니지만 비소세포 폐암을 유발하는 그런 타겟을 이제 설계를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도 개발하고 유방암 항암제의 파이프라인도 다 따로따로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항암제 개발사들은 대부분 이제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 파이프라인 하나, 뭐 유방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고형암의 경우에는 그 고형암을 유발하는 인자나 그 유발하는 표적이 겹치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이제 유방암 파이프라인, 뭐 폐암 파이프라인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긴 하는데 이제 표적 항암제 쪽이 그래도 조금 더 임상 초기 단계에서 후기 단계까지의 임상 데이터가 일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이유는 뭔가요? 이제 표적 항암제는 이게 화학합성 의약품이다 보니까 초반에 설계한 대로 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임상이나 임상 1상 데이터가 임상 2상까지는 그래도 거의 다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표적 항암제가 조금 더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지 투자하기에 않을까. 뭐 불확실성도 상당히 좀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불확실성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 쪽, 그리고 뭐 다른 고용암, 뭐 폐암도 당연히 있지만 다른 고용암 쪽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ABL 바이오나 리아켐 바이오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아켐 바이오는 이제 허투 타겟의 ADC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ROR1 타겟의 고용암 유발 인자인 ROR1 ADC, 그 이외에도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한 파이프라인의 경우에 이제 전임상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보셨을 때도 대부분 다 고용암 유발 인자예요. 근데 다 비소세포 폐암의 원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아켐 바이오와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암종 중에서는 이 두 개는 다 포함시켜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 쪽 관심 갖고 투자하신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라고, 그 아울러서 이 책 한번 꼭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오 제약 투자하신 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일단 시작하자, 네, 이런 느낌으로 쓰신 책 같고, 그 목적에 되게 부합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제약 바이오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약 바이오의 랠리가 최소 그래도 3, 4년 안에는 전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 공부를 해놔서 나쁘지 않을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기회 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